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처음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선 다 말렸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결혼 한 번 안 한 미혼이고 상대방 남자는 딸을 혼자 키우는 돌싱남이었거든요. 제 나이가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 20대 때 결혼하려고 준비하던 사람과 깨지고 그 후로는 아예 결혼 생각을 접고 살았어요. 혼자 살 때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남자를 만나면서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첫 만남은 봉사활동에서였습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 이런저런 취미도 많이 했고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요. 나이가 좀 더 들면서 나한테 돈 쓰고 비싼 취미 활동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을 좀 돕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거창하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도 자주 참여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보육원이나 장애인 센터에 봉사활동과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강가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였어요. 그 남자와 저는 같은 조였는데 잘 웃으시고 서글서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돌멩이를 잘못 밟고 넘어졌는데 그때 도와주시고 부축도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고마우신 분이다 정도였죠. 그런데 그 후에 또 자원봉사활동을 갔다가 그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 남자분도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 겹치는 경우가 잘 없기도 한데 이렇게 또 봤다면서요. 그날 저희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눴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 위여서 또래인데다 성격도 수더분하고 다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와 제가 무슨 인연이긴 했나 봅니다. 봉사활동 끝나고 인사를 나눴어요. 마음 한켠에 조금 아쉬운 기분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짜고짜 들이댈 수도 없으니 그냥 아쉬운 마음만 간직한 채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필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놓은 제 차가 방전이 된 겁니다. 제가 깜빡하고 주차할 때 켜둔 비상 깜빡이를 안 끄고 내렸는데 그게 방전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보험사 전화하고 허둥거리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오더라고요. 마침 그 남자도 차를 이 근처에 댔더라고요. 아직 안 가셨네요? 아, 차가 방전이 돼버려서요. 어휴, 어쩌다가요? 바보같이 비상 깜빡이 켜고 내렸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기사분은 언제 오신다던가요? 조금 밀려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네요. 그래요? 날이 추우니까 차 안에서 기다리시죠. 괜찮아요. 차도 시동이 안 걸려서 똑같이 춥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게 덜 추워요. 그 남자는 제 말에 잠시만 있으라고 하더니 바로 앞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차에 있는 담요도 꺼내오시고요. 이거 저희 딸애가 잘 덮는 건데 이거라도 두르고 계세요. 감기 걸려요. 그 남자가 전해준 커피와 담요, 참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다 그냥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옆에서 수리기사를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물었죠. 딸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좀 전에 그 남자가 딸애가 두르는 담요라고 했을 때 아차 싶었거든요. 결혼한 줄도 모르고 번호 물어봤으면 이상한 여자처럼 보였겠다 싶기도 했고요. 아, 예, 고등학생이요. 좋은 아빠이실 것 같아요. 아내분도 좋으시겠다. 그 말에 남자가 약간 어색하게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없습니다. 이혼했거든요. 3년 전에. 어머, 그러시구나. 제가 실례했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혼자라는 얘기를 들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대화 끝에 저는 그분이 작은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3층짜리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서 거기서 세를 받고 살거든요. 저희 아버지 건물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넘기셨어요.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건물 1층에다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카페도 잠시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2번밖에 안 만난 낯선 남자에게 건물 세 받는다는 소리를 하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죠. 아, 저는 백수예요. 지금 놀고 있어요. 약간 장난스러운 제 말에도 그분은 놀라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러시냐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1년 전에 카페를 운영했었는데 여러 이유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백수도 아니죠. 좀 쉬시는 거네요. 일종의 재충전 시간? 재충전이 좀 길어지긴 하죠. 뭐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도 줄곧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갈수록 학생들도 줄어들고 좀 빠듯해서요. 딸내미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너 알아서 좀 살라고 하고 저도 공부방 그만둘까 싶어요. 그때는 저도 재충전을 좀 해야겠죠. 네. 그나저나 배터리 충전도 빨리 해야 되는데 기사분이 많이 늦으시네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기사분이 오셔서 충전을 해주셨고 저는 그 남자에게 담요를 돌려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요. 이거 가지고 뭘요? 조심해서 가세요. 다음부턴 비상등 꼭 끄고 내리시고요. 하지만 왠지 그렇게 헤어지기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인 차로 돌아가는 그분에게 달려가서 번호를 주실 수 있느냐, 언젠가 차 한번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잠깐 망설이다가 번호를 주셨어요. 그때 일을 계기로 저희는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다가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된 그 남자에게 왜 그때 번호 달라고 하니 망설였냐고 물었었죠. 그랬더니 그때 미용이 너랑 대화하는데 나도 참 좋더라고. 솔직히 내가 먼저 연락처 줄 수 있느냐 하고 싶었지만 내 처지가 어디 그런가? 당신 처지가 왜? 애 딸린 이혼남이잖아. 네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친도 제가 호감이 있었지만 본인 처지가 그래서 말았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속이고 만난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남친과 1년 정도 알콩달콩한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건물에서 세를 받는다는 소리는 6개월 정도 넘어가면서 했어요. 남친도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한 번도 안 한 미혼에다가 그런 건물까지 갖고 있는데 자기같이 능력도 없고 애까지 딸린 이혼남하고 만나서 되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건물에 자리가 나와서 제가 학원을 해보는 게 어떻느냐 제안도 했습니다. 남친은 공부방 말고 학원을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했거든요. 남친은 기뻐하면서 저희 건물에서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투자도 좀 했어요. 아무래도 시설도 새로 들여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남친도 미안해했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건물 보고 돈 보고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는 말도 없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남친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 하나만 보고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 준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결혼 얘기도 오갔어요. 주변에서는 만류했죠. 너 미쳤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이혼남을 만나니? 좋은 사람이야. 누가 안 좋대? 나도 영수 씨 만나보니까 착하고 선하고 너한테도 진심인 거 다 알겠어. 그래도 결국 애 딸린 이혼남이잖아. 너 잘 생각해. 그 남자랑 결혼하면 그 남자랑만 사는 거 아니다. 그 집에도 네가 키워야 된다고.
고등학생이야. 이제 손 갈 때 지났어. 그러니까 더 문제지. 차라리 네가 네 애처럼 처음부터 키우는 것도 아니고 클 대로 다 큰 애한테 네가 엄마라고 하면 걔가 잘 받아들이겠냐고. 몇 번 만나봤는데 나 좋아해. 네가 건물 갖고 있어서 돈 많은 엄마 생겼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야, 아무리 고등학생이라도 애는 애야. 그리고 몰라 그런 거. 남편도 말 안 했고. 너네 부모님 살아계셨으면 너 뜯어말렸을 텐데. 걱정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잘 살 수 있어. 저는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설사 내가 잘못 생각한 일이더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이라 할지언정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한번 결혼 직전에서 파토난 적이 있던 저는 그런 감정이 든 사람을 또 만났다는 게 신기했고 이번에는 꼭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다면 결사 반대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남친 쪽도 어머님이 먼 지역에 사시는데 결혼 승낙하셨어요. 아들이 혼자 돼서 자식 키우며 사는데 새장가 간다고 하니 기뻐하시면서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남친이 키우던 딸 미주였는데 미주도 저희 결혼 반대하지 않았고 저도 잘 따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남편도 전세 만료로 이사갈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도 혼자 사는 집을 정리하고 돈을 보태서 큰 집으로 옮겼어요. 딸도 집이 훨씬 커졌고 자기 방도 커졌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재혼 가정이지만 오손도손 잘 지냈습니다. 미주는 제가 낳은 친딸은 아니지만 저랑도 잘 지냈어요.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더 돈독해졌고요. 학원을 열고 나니 더 의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기를 보냈는데 저희 가족 앞으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남편의 전처였어요. 전처는 남편과는 아예 연락을 않고 지냈고 미주랑만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고 해요. 사실 미주랑은 만나도 됐지만 전처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이도 자주 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미주는 친엄마를 항상 애달아하고 그리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채워주지는 못할 부분이겠죠. 전처는 전 남편의 재혼 소식도 당연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언젠가부터 미주와 자주 만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결혼 전에는 미주 만나러 안 오냐고 물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왔던 사람이래요. 남편은 속으로 역시 자식은 안중에 없구나 했다더군요. 그런데 도리어 자기가 결혼을 하고 나니 미주를 자주 만나는 것 같다며 그래도 엄마라고 재혼 가정에서 크는 딸이 걱정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한 건지 물어봤었어요. 남편은 이미 끝난 사람이라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 했는데 제가 결혼까지 하려면 그 이유에 대해선 알아야겠다 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 사유를 들어보니 전처의 바람이었습니다. 집으로 상간소장이 날아와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딸이 상처받을까봐 비밀로 하고 성격적인 문제로 헤어졌다고 둘러댔다네요. 전처도 이혼하고 그 바람난 내연남이랑 살 거라며 자식도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애초에 미주에게 그렇게 잘하는 엄마도 아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결국 전처는 바람핀 남자랑도 헤어지고 혼자 살고 있다더라고요. 여튼 저도 남편의 뜻에 따라 이혼에 관해서는 미주한테 아무 말 안 했죠. 그런데 그맘때 미주도 공부해야 되고 바쁜데 자꾸만 미주를 불러내더라고요. 만나서 밥 사주고 카페 가고 놀러 가고 미주는 친엄마가 만나자고 하니 너무 좋아하면서 무조건 나갔고요. 남편하고 이혼할 땐 자식이고 뭐고 필요도 없다 하며 이혼 후에도 거의 안 보고 살았다면서 이제 와서 뒤늦게 모정이 사무치는지 딸한테 엄청 잘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미주는 엄마에 대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인지 기본적으로 친엄마에 대한 애정이 고픈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잘해주고 자꾸 보고 싶다 하니 미주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딸에게 잘한다 한들 결국 저는 새엄마고 핏줄이 당기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미주와 자주 만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꾸 저희 남편까지 불러내려는 겁니다. 그것도 딸을 이용해서요. 미주는 자꾸 저희 남편더러 아빠도 같이 나가자 하고 일부러 태워다 달라고 하고 남편은 전처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해합니다. 하지만 딸이 그렇게 하니 몇 번 저에게도 미리 말하고 마지못해 갔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전처가 밥도 먹고 가라, 차 한잔 하고 가라 그렇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딸까지 공세해서요. 그렇게 마지못해 몇 번 갔던 남편은 미주에게 단호히 말했죠. 아빠는 안 가고 싶으니 너 혼자서 엄마 만나라. 엄마 만나는 거 아빠 상관 안 한다. 하지만 아빠는 안 갈 거다 라고요. 남편 입장에선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만큼 지긋지긋하다네요. 결혼 생활 때 애는 내팽개치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결국 바람나서 소장까지 받게 만들고 이혼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없이 그 내연남하고 살겠다 했답니다. 그런 여자니 남편 입장에서도 아무리 딸의 친엄마라도 지긋지긋했겠죠. 하지만 저희 남편이 모질게 말하니 미주도 엄청 서운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쯤 미주가 저를 대하는 것도 엄청 차가워지더라고요. 아빠가 같이 안 나가는데 혹시 새엄마가 못 나가게 했냐 따져 물을 때도 있고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도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아마 전처가 미주한테 제 욕을 엄청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딸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요. 딸한테 서운하다기보다 전처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 여자가 이렇게 들쑤시기 전까지 저 미주랑 잘 지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남편과 미주를 자꾸 불러내고 미주한테도 내 헌담을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났어요. 미주에게도 섭섭하긴 했습니다. 제가 나름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결국 친엄마 말만 듣는 건가 싶고요. 이런 게 재혼 가정의 한계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남편도 다 알고 있었고 저한테 미안해했습니다. 저도 너무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냐며 아무리 고등학생이고 몸은 다 컸어도 아직 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주가 나중에 저한테 새엄마라고도 안 하고 아줌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까진 새엄마라고 잘했는데요. 아마 그것도 전처가 시킨 거겠죠. 저는 너무 속상했는데 남편도 그걸 보게 되었고 남편이 결국 미주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너 진짜 왜 그래? 새엄마한테 아줌마라니. 아줌마 맞잖아. 친엄마도 아니고. 친엄마 아니더라도 아빠가 결혼한 여자고 너도 새엄마라고 부르는 거 동의했잖아.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지. 나 솔직히 동의한 적 없어. 나는 아빠가 엄마랑 재결합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에 방 밖에서 듣던 저도 속상하고 남편도 화가 났더라고요. 너네 엄마가 시켰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다시 엄마랑 아빠랑 살고 싶어서 그래. 미주야, 너 왜 그래? 지금 행복하잖아. 솔직히 예전에 기억 안 나니? 엄마 허구한 날 집에도 안 있고 맨날 술 먹으러 다녀서 아빠랑 싸우고.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엄마 욕해? 엄마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솔직히 행복했었냐고. 너도 너무 힘들어했잖아. 이제 안 그래. 엄마가 반성했대. 정말 잘못했대. 다시 나랑 아빠랑 살면 정말 잘할 거래. 술도 안 마시고 놀러도 안 나간대. 됐다 그래. 너네 엄마 그 소리 결혼 생활 내내 했어. 결국 엄마 아빠 그래서 갈라선 거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갑자기 미주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니잖아. 아빠가 바람난 거잖아. 저도 그 말에 밖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저 아줌마랑 바람난 거잖아. 그래서 엄마랑 갈라선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세상에, 저랑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미주에게도 다 말해줬는데 아마 그 전처가 저렇게 모함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아빠랑 새엄마 이혼하고 3년 뒤에 봉사활동해서. 핑계대지 마. 엄마가 아니라던데? 너네 엄마가 그렇게 말해? 너네 엄마가 뭘 안다고? 왜 몰라? 아빠가 바람펴서 이혼한 건데 왜 모르냐고.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은 화가 나서 거실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실에 있던 폰을 찾아 전처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바람은 본인이 폈으면서 저희더러 바람을 폈다니요. 뒤집어 씌워도 정도 것이죠. 그 와중에 미주는 방에서 나와서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급하게 따라 나갔는데 뿌리치더라고요. 냅둬요. 아줌마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 이혼 안 했어요. 아줌마 때문이에요. 저도 강경하게 말했죠. 내가 분명히 말할게. 나 너네 아빠랑 그런 거 아니야. 너네 아빠 이혼하고 3년 뒤에 봉사 모임에서. 거짓말하지 마요. 아줌마랑 아빠랑 바람나서 엄마가 마음고생 심했다고 했어. 뭐라고? 미주는 그 길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전처와 싸우고 있었어요. 너 미쳤냐? 어디 뒤집어 씌우길. 네가 바람났지 내가 바람났어? 미주 생각해서 일부러 덮어둔다 했더니 애한테 거짓말을 해? 네가 사람이야? 남편은 한참 싸우다 말이 안 통하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끊었던 담배를 다시 폈고 저도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오해를 받나 싶었거든요. 한편으론 전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미주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고부터 저에게 한마디도 걸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참담한 기분으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오더라고요. 오자마자 저를 막 훑어보더니 혼잣말로 그러더군요. 나이가 좀 있네. 미운이랑 결혼했다길래 어린 줄. 예인은 밥 말아 먹었더라고요. 저도 흥분하지 말자 생각하며 입을 열었죠. 성함이 황지연 씨 맞으시죠? 맞는데요. 저는 홍영수 씨랑 결혼한 손미영입니다. 알아요. 미주 만나는 거 딸이니까 당연하고 저도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미주만 만나면 됐지 왜 남의 남편 자꾸만 불러대고 미주한테 제 험담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전처는 막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전 남편 부르는 건데 뭔 상관인데요? 지금은 제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사이에 내가 있어. 애가 있으면 부모끼리 나눌 대화가 많거든. 부모끼리 대화를 좀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착각하나 본데 당신 홍영수 새마누라는 맞아. 근데 우리 딸 엄마는 아니야. 엄마는 나거든. 네, 그러세요. 저도 미주 좋아하고 아끼지만 결국 제가 친엄마도 아니고 제가 할 도리만 하는 겁니다. 3, 4살 애도 아니고 사리분별되는 고등학생인데 제가 억지로 이제 내가 엄마다 할 수는 없죠. 어머, 세상에. 대놓고 딸 아니라 이거네. 다만 제 할 도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그쪽한테 더 할 필요는 없고요. 딸 이용해서 자꾸 남편 만나려고 하는 짓 그만하세요. 그리고 미주한테 남편과 제가 바람을 폈다느니 어쩌느니 했다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까 이름 손미영이라고 했죠? 이봐요, 손미영 씨. 나 그 사람이랑 15년 살았어요. 그쪽 결혼한 지 이제 1년 됐지? 그쪽이 홍영수 씨를 잘 알겠어. 내가 잘 알겠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홍영수가 바람나서 헤어진 거야. 대놓고 증거는 못 잡았지만 어쨌든 그래. 그쪽이랑 그때부터 만났는지도 모르지. 저도 그 말에 코웃음 쳤죠. 저기요, 작작 좀 하세요. 바람은 그쪽이 폈잖아요. 집으로 상간소속 날아온 거 모를 줄 알아요? 본인이 애고 남편이고 내팽개치고 바람피다가 이혼당한 주제에 어디다가 뒤집어 씌우냐고. 제 말에 그 여자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뭐라고? 말 다 했냐? 네가 뭘 하는데? 다 한다. 어쩔래? 그냥 깨놓고 말할게. 너 뭔데 자꾸 남의 남편한테 수작질이야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아까워? 그래서 질척이는 거야? 내 남편이 너 생각만 해도 너무 싫고 끔찍하대. 그러니까 작작 좀 하라고. 제 말에 전처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 봐. 완전 깡패년이네 이거. 야, 너 내 남편 잘 나가는 학원 원장이라서 그거 믿고 들러붙었지? 나랑 살 때는 손바닥만한 공부방 하나에서 돈도 못 벌었는데 이젠 얘기가 다르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너한테 주니?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왜 전처가 저희 남편과 재결합을 원하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공부방 할 때와 달리 지금은 규모도 크고 입지 좋은 곳에서 학원을 하고 있으니 이제 와서 남편이 아쉬워진 거였습니다. 정작 누구 덕에 남편이 그 학원을 운영하게 된지는 모르나 보더라고요. 지금 보니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미혼인 거 하나 내세워서 순진한 남자 꼬신 모양인데 나도 이렇게 못 물러나지. 지금 사는 집도 평수 꽤 된다며? 이제 와서 학원 잘 되고 집까지 넓은 데로 옮긴 모양인데 누구 좋으라고 내가 빠져주길. 착각 좀 그만하시지. 이혼한 거 잊었어? 누가 들으면 이혼 안 한 줄 알겠어. 그쪽 아무 권리 없거든. 야, 나이만 들었지 이거 완전 애송이네. 결혼 한번 했던 부부는 언제든지 다시 재결합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사이 내가 있거든. 지금은 나한테 서운해서 저러지만 결국 딸이 재결합 원하면 할 수밖에 없어. 그 남자 완전 딸바보거든. 그건 몰랐나 봐. 전처는 그렇게 말하더니 일어서더라고요. 더 할 말 없지? 지 할 말만 하고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한테 얘기 들었을 때도 보통은 아닌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 복장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여자가 자리를 뜨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학원이며 집이 다 남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 학원 건물 주고 투자도 반 한 데다 아파트도 저랑 재산 반반해서 공동 명의인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이혼 후 남편 혼자 잘된 거라 착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여차하면 그 여자에게 다 얘기를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온전히 남편 혼자 것도 아니고 제 지분이 반이고 설사 남편과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그 여자가 챙길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너 진심이야? 나 엄마랑 같이 살래. 엄마 불쌍해서 나라도 같이 있어줘야겠어. 학교는? 엄마가 차로 태워준다고 했어. 나도 엄마랑 사는 게 편해. 이 집, 네 방 넓어서 좋다며. 넓으면 뭐해. 엄마가 없는데. 미주는 완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데 왠지 전처가 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남편이 안 돌아서니 딸을 볼모로 잡고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았죠. 미주가 그 집 가 있으면 남편도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가게 되고 그걸 빌미 삼아 재결합을 하려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림도 없죠. 저와 남편은 상의를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미주가 저렇게 원하니 당분간만이라도 미주를 보내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게 미주는 전처 집에서 당분간 살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미주는 더 자주 남편에게 연락하며 보고 싶다고 집에 놀러 오라고 엄마랑 같이 밥 먹자며 부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저와 약속을 했었기에 갖은 핑계를 대며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됐을 무렵 제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아예 대놓고 반말하더라고요. 저도 반말로 했죠. 내일 모레 남편 생일인데 미주 보내. 같이 밥 먹을 거니까.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남의 딸을 보내라 말아야.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그래 그럼. 참 그리고 그쪽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뭐? 그쪽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하는 학원 그 건물 내 거야. 게다가 내가 남편한테 제안해서 학원 차린 거고 그 학원 차릴 때 투자금 내가 반이야. 제 말에 전처가 말이 없더라고요.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야? 톡 까놓고 말할게. 우리 남편이 갑자기 크게 학원 차리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 배 아픈 모양인데 그거 온전히 남편 거 아니라고. 막말로 나랑 끝나고 그쪽한테 간다 쳐도 학원? 꿈도 꾸지 마. 다 정리해서 다시 공부방 해야지. 그리고 이 집도 그래. 엄밀히 내 지분이 더 높아. 공동명이고. 물론 이 집도 갈라설 거면 깨끗하게 분할할 거고. 한마디로 돈 보고 우리 남편한테 다시 찝쩍거리는 짓은 의미 없다 이거야.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제 말에 그 여자는 당황했는지 한참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네가 내 남편 돈 보고 꼬신 게 아니라 홍영수가 돈 보고 너한테 접근한 거네? 기껏 저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겠지만 일도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 내 돈 퐁퐁 쓰면서 계속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리고 미주도 그쪽에서 키운다니까 신혼 느낌 나고 너무 좋아. 계속 미주 잘 보살펴줘. 돈 필요하면 내가 좀 보낼 테니까. 제 말에 그 여자는 얼굴도 안 보이는데도 분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코웃음 치며 전화 끊어버렸죠. 네가 18단이면 나는 36단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딱 한 달이 지났고 미주가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랑 안 살 거라고 하면서요. 자초지종 들어보니 저한테 그 전화 받고 나서 미주를 대하는 게 완전 달라진 모양이었어요. 남편하고 재결합도 안 될 것 같고 해봤자 이 재산이 다 온전히 남편 것도 아니다 보니 재결합할 생각도 없어졌겠죠. 그때부터 다시 미주를 홀대했답니다. 여전히 술 먹으러 다닌다며 저녁부터 집에 있지도 않고 집에는 먹을 것도 없더래요. 게다가 그 전처가 사는 집은 좀 외진 곳이라 밤 되면 무서운데 미주만 혼자 남겨두고 안 들어올 때도 많았다고요. 처음엔 학교며 학원도 데려다 주더니 나중엔 그것도 알아서 가라고 하고 필요한 돈도 달라 하면 너네 아빠한테 받으라며 안 줬답니다. 저희 남편이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도요. 미주는 엄마한테 또 상처받았다는데 그 와중에 결정적으로 그걸 발견했대요. 서랍 안에 있던 상간 소장이요. 이혼 당시에 받았던 상간 소장인데 그걸 서랍 안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고 바람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폈다는 걸 미주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짐 싸서 저희 집으로 다시 온 겁니다. 엄마한테 2번이나 팽당하고 우는 미주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네가 가지 않았느냐, 너네 엄마 말만 믿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 나이 때 애한텐 친엄마가 가장 중요했을 테고 아무리 재혼 가정이 행복하다 한들 미주도 부모의 이혼이 상처였을 거고 엄마 아빠가 다시 같이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미주는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괜찮다고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말하면서요. 미주는 그 말에 또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 후에 미주는 다시 저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이 들어서 저도 막상 미주가 없으니 쓸쓸했거든요. 다시 전처는 띄엄띄엄 연락을 했고 미주도 친엄마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혔는지 전과 달리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미주도 2달 남짓 그 집 살면서 학을 뗀 모양이었어요. 그 후 미주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좀 먼 지역의 기숙사로 가게 되면서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방학 때만 내려오고요. 저랑은 여전히 잘 지냅니다. 언젠가부터 저에게 새엄마나 아줌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미주를 제 딸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미주가 전처 말만 듣고 삐딱선 탔을 때는 저도 너무 속상했고 남의 눈에 물 대준다는 말이 뭔지 알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면서 키워도 결국 친엄마가 우선일 테고 나중에도 친엄마만 찾는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 미주와 제 사이도 단단해진 것 같아요. 미주는 한 번씩 그때 일을 얘기하며 자기를 잘 받아줘서 고맙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식이 돌아왔는데 안 받아줄 부모는 없다고요.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지만 미주 역시 제 딸로 받아들였고 저는 그 여자가 얄미워 보내긴 했지만 미주를 기다리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미주도 그런 제 진심을 알아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남편과 제 딸 미주와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엄마에 대한 애틋함은 누구나 있겠지만 저와 오빠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 여자 혼자 몸으로 악착같이 살아오면서 저와 오빠를 이만큼 키워주셨거든요. 오빠와 4살 터울인 제가 태어나고 두 돌이 지날 무렵 아빠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그전까진 전업주부로만 사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과 슬픔도 너무 컸지만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셨대요. 외할머니 집은 엄마가 사시던 곳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데다 할머니 혼자서 농사를 지으시며 근근히 살아가고 계셔서 별 도움을 받기 어려웠고 친할머니 집에선 원래 결혼할 때 엄마를 반대했던 입장이라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선 더 엄마를 안 보시려고 하셨대요. 자기 아들 잡아먹었다면서요. 그래서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오빠만 한 번씩 놀러가고 엄마는 친가와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엄마 상황은 정말 암담 그 자체였어요. 남편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고 돈도 없는데 어린 자식은 둘이나 되는 그런 답도 없는 상황이요. 엄마는 초반엔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도 커서 그냥 아빠 따라 죽어버릴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남은 오빠와 저는 보육원으로 들어가거나 할머니 손에 커야 될 텐데 눈치 받고 외롭게 살 저희를 생각하면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엄마는 저와 오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원 후에는 동네의 친한 이모에게 부탁을 하면서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며 살았대요. 식당 일에 마트 일에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주는 일이 있으면 옮기고 하루에도 두세 탕 일을 뛰며 악착같이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보도블럭에 매질을 넣는 일도 하셨는데 떼양볕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다 엄청 고돼서 일을 한번 갔다 오면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밤새 끙끙대셨어요. 그치만 엄마는 혼자서 앓을지언정 저희 남매에겐 힘든 내색 한번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저희에게 시간을 같이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가뭄에 콩나듯 쉬는 날이 생기면 저희를 데리고 근처 공원이라도 김밥 싸서 데리고 가거나 박물관이라도 데리고 가시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어렸을 땐 저나 오빠나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모질고 혹독하게 사셨는지요. 엄마는 저희 남매 몰래 숨죽여 우는 일도 많으셨대요. 그렇게 일을 전전하시다가 아시는 분의 추천으로 도배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일당도 괜찮고 여자도 할 수 있는 기술인데다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엄마는 도배 일로 정착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일이 익숙치 않았던 엄마지만 악착같이 일을 배우며 돈을 버셨고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럽던 엄마의 손은 점차 남자 손처럼 뭉툭하고 거칠어져 갔어요. 하지만 워낙 꼼꼼하고 실력이 좋은 엄마는 꾸준히 일이 많으셨고 나중에는 따로 도배 사무실을 직접 차리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 예전 사진을 보면 워낙 예쁘고 여성스러우셨는데 자식 둘 먹여 살리느라 악착같이 일하시면서 어느 순간 머리도 엄청 짧게 자르시고 말투나 행동도 좀 남성스러워지시더라고요. 현장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 더욱 그렇게 변하시는 듯 했어요. 그래도 저희에겐 여전히 다정하고 고우신 엄마셨지만요.
엄마의 노력으로 저와 오빠도 말썽 안 피우고 공부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요리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대학교도 요리 전공으로 나오고 본인이 알바한 돈과 엄마가 보태주신 돈으로 프랑스 요리학교로 유학도 갔다 왔어요. 지금은 프렌치 레스토랑을 차려서 대표이자 메인 셰프로 있고요. 저는 서울 중상위권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업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신 걸 고마워해야 될 건 저와 오빠인데 엄마는 늘 저희에게 잘 커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엄마도 옆에 많이 없어서 외로웠을 텐데 원망 않고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면서요. 엄마가 저와 오빠를 위해 얼마나 악착같이 사신 줄 아니까 저와 오빠는 어긋날 수도 없었습니다. 오빠도 자기가 요리사로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주는 게 자기 인생 목표라고 할 정도로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서로를 아껴주며 이제는 조금 여유로워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네일아트를 받고 와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참 예쁘다며 빤히 제 손톱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도 제가 엄마한테 미용실이나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하면 절약이 몸에 밴 엄마는 돈 아깝다고 싫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가는 미용실은 너무 비싸다며 원래 다니시던 동네 미용실을 꼭 이용하셨고 마사지는 자기는 그런 거 쑥스럽고 불편해서 싫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엄마가 뜻밖에도 제 네일을 보고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슬펐습니다. 우리 엄마도 여자고 예쁜 거, 꾸미는 거 좋아하셨을 텐데 평생 그런 욕구를 참고 사셨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같이 네일 받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휴 됐어. 이 늙고 못생긴 두꺼비 손에 무슨 그런 거라니. 그런 건 너처럼 예쁜 아가씨 손에나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손이 어때서. 아휴 이런 손으로 네일 받으러 가면 욕한다. 엄마는 손을 부끄러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무슨 소리야. 돈 내고 네일 받는 건데 욕은 누가 욕을 해. 엄마 그러지 말고 나랑 한 번만 가자. 손톱 정리도 싹 해주고 예쁘게 네일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다고. 내가 알아볼 테니까 엄마는 무조건 나랑 가는 거야. 알았지? 제 말에 엄마는 쑥스럽게 웃으며 굳이 거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냐마는 우리 딸이 또 이렇게 해준다 하니 어디 한번 받아볼까? 실은 엄마도 한번 받아보고 싶긴 했거든. 저는 엄마에게 걱정 말라고 내가 알아보고 주말에 모시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는 SNS로 네일샵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원래 가던 곳을 해도 되겠지만 거기는 동네에 있는 작은 네일샵이라 가격도 저렴하고 샵 자체도 엄청 작거든요. 저는 이왕 엄마에게 해드리는 거 좀 고급스럽고 좋은 데서 기분 제대로 내면서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돈이 좀 들더라도요. 그렇게 찾아보니 꽤 괜찮은 곳을 찾아냈어요. 가격대는 보통 네일샵보다 비싼 편인데 엄마 나이대가 하셔도 고급스럽고 예쁠 것 같은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더욱 마음에 든 건 위치였어요. 위치가 저희 오빠 레스토랑이랑 같은 건물이었거든요. 이래저래 딱이더라고요. 여기서 네일 받고 오빠 레스토랑 가서 식사도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저는 예약을 했고 저희 엄마가 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도 말씀드렸고 엄마도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당일날 예약 시간이 다 됐는데 엄마가 급하게 도배 마무리 해줄 게 좀 있다고 급하게 일을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돌아오셨거든요. 예약 시간이 촉박해서 옷도 대충 갈아입으시고 급하게 네일샵을 갔습니다. 네일샵은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이 동네 자체도 좀 비싼 아파트가 많은 동네라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일샵 같았어요. 엄마는 주차를 하고 들어가신다면서 저 먼저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먼저 네일샵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저 아니고 엄만데 지금 주차하고 계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저는 앉아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엄마가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요. 수더분한 차림에 엄마가 가게로 들어오자 저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그 직원이 인상을 팍 찌푸리며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뭐지? 싶었습니다. 저분이 엄마세요? 네. 엄마는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여기 앉으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또 저희 엄마를 쓱 훑어보는 거예요. 그 표정이 정말 띠껍더라고요. 제가 예민하게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분명히 느끼셨으니까요. 이미 옆에서 내일을 받고 있는 다른 손님들은 딱 봐도 돈 많아 보이는 사모님들인데 저희 엄마는 옷도 후줄근하고 화장기도 없는 데다 수더분해 보이니 대놓고 싫어하는 눈치더군요. 저는 기분은 나빴지만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설마 돈 내, 다시. 그때까지도 설마 돈 내고 이용하는 손님인데 대놓고 저러겠어?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좀 틱틱거리면서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더니 저희 엄마 손을 너무 팍팍 만지고 뒤집는 거예요. 손이 많이 거치시네요. 무슨 일 하세요?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일 받으러 왔는데 무슨 일 하는지 왜 묻나요? 저는 좀 황당했는데 저희 엄마가 웃으며 도배이래요. 오늘 우리 딸이 네일 해준다고 해서 왔어요. 엄마의 말에 그 직원은 아, 예 하면서 대충 대답을 하더라고요. 받으신 디자인은 있으세요? 저는 이미 그 직원의 태도에 기분은 상했지만 제가 여기서 화를 내거나 그냥 가자고 하면 엄마 기분마저 상할까봐 그냥 꾹 참고 디자인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디자인 샘플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엄마와 이것저것 고르다가 연한 스킨색의 디자인을 골랐어요. 이거 괜찮지 않아? 예쁘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직원이 손님 손이 너무 까맣고 피부톤이 얼룩덜룩해서 이 디자인하면 많이 안 어울리실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가 하며 그냥 다른 거 골라보겠다는데 저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물론 그 디자인이 엄마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좀 더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까맣고 얼룩덜룩 하다느니 대놓고 까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언짢더라고요. 엄마는 다른 색을 고르시며 이건 어떻냐 했는데 파츠가 많이 붙은 좀 화려한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또 비웃으면서 도배일 하신다면서 이런 디자인을 하신다고요? 괜찮으세요? 그런 일 하시면 파츠들이 금방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 책임 아니고요. 저는 그 순간 확 짜증이 나서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 직원은 저까지 고깝게 보더니 건성건성 네 그러더니 엄마 손을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네일을 몇 번 받아봐서 아는데 정말 케어를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팍팍 함부로 하고요. 큐티클 제거하는 것도 너무 무리해서 깎아서 피도 한 번 났습니다. 피가 나니 엄마가 쓰라리 하셨는데 이 직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손에 굳은 살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큐티클이 너무 딱딱해서 제거가 잘 안 되다 보니 하, 진짜 큐티클 드릴이 잘 안 될 정도네요.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엄마만 아니면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싸우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주변을 살펴보니 다른 직원들은 손님에게 정말 친절하고 손케어도 조심조심 꼼꼼히 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하필 걸려도 이런 이상한 직원한테 걸렸나 싶어서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케어가 끝나고 매니큐어로 색을 발랐어요. 저는 엄마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아 있었는데 다른 손님이 왔다고 저보고 뒤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엄마가 걱정됐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뒤에 소파에서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그 직원은 무슨 화라도 난 양 저희 엄마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굳은 얼굴로 틱틱거리며 네일 작업을 하더군요. 그렇게 네일이 다 끝났다길래 제가 엄마에게 다가갔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애초에 엄마가 원하는 디자인하고도 너무 다른데다 젤 네일도 너무 두껍게 바른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바르면 정말 불편하고 잘 떨어지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따졌죠. 아까 이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왜 마음대로 디자인을 바꾸세요? 제 말에 그 직원은 도리어 기분 나쁘다는 듯 따지더라고요. 원래 고객님 손에 맞춰서 디자인 변경은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완전 똑같이 하진 않거든요. 이게 조금 변경이에요? 이건 너무 별로잖아요. 제가 별로라고 하니 그 직원도 얼굴을 붉히며 따지더라고요. 고객님 손이 뭉툭하고 지저분해서 내일에도 안 예쁜 걸 왜 디자인 탓을 하세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나 더 따졌습니다. 말 다 했어요? 그쪽이 뭔데 손님 손더러 지저분하니 뭉툭하다더니 그딴 소리예요? 그렇게 저와 그 직원이 큰 소리가 나자 엄마도 말리고 다른 직원도 와서 다른 손님들이 듣고 계시니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하는 소리가 진짜 노가다에서 엉망된 손을 뭐 어떻게 더 하란 말이야? 별 진상들 다 봐. 그 말에 저한테 그만하라던 엄마도 눈이 확 돌아서 따졌습니다. 아가씨, 말 다 했어요? 손톱 예쁘게 다듬는 게 아가씨 하는 일 아니에요? 실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손님 탓해요? 제 말에 그 직원도 따지더군요. 실력이 아니고요. 손님 같은 손은 누가 해도 별로예요. 굳은 살 덕지덕지해서 피부 다 갈라지고 이런 손 케어하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느냐고요. 진짜 손님도 가려받아야 돼. 진짜 격 떨어지게. 저는 그 말에 진짜 그 직원 머리 끄덩이라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어머 진짜 무식하게 구는 것 봐. 손 하나라도 대봐요. 나 바로 신고할 거니까. 엄마는 저한테 참으라며 그만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면서요. 저랑 엄마가 씩씩대며 가려고 하니 돈 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따위로 하고 돈을 받아? 진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서비스 받았으면 서비스 값을 내셔야죠. 설마 돈도 없으면서 오셨어요? 뭐라고? 제 말에 저희 엄마가 저를 말리며 본인 카드를 탁 내려놨습니다. 계산해요. 그리고 그 직원이 계산을 하자 엄마가 카드를 빼앗듯 돌려받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 겉모습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가려는데 이 직원이 끝까지 손님도 남의 영업장 가실 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옷이라도 잘 챙겨 입고 오세요. 무슨 집에서 입을 법한 다 늘어난 옷 입고 와서는 다른 손님들이 보면 저희 네일샵 격 떨어진다 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끝까지 사람 혈압 오르게 하더군요. 다른 직원이 그만 좀 하라고 말리며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드렸고 저와 엄마는 그렇게 불쾌한 기분으로 네일샵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와 제 기분은 정말 너무 더러웠어요. 저는 엄마에게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골라도 저런 곳을 골라 엄마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았어요. 고급 네일샵이라고 해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서비스도 좋고 네일도 훨씬 예쁘게 해줄 것 같아 엄마를 모시고 갔건만 결과는 최악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오빠 가게 갈 기분도 아니라면서 그냥 집에 가자고 하셨고 저는 엄마에게 기분 풀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많이 속상하신 듯 했어요. 저도 정말 화가 나서 저 가게의 행태를 인터넷에라도 올려야 되나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후에 이 내일만 봐도 그때 생각이 나서 기분이 나쁘다며 일주일도 안 돼서 미안하지만 이거 좀 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원래 다니는 동네 네일샵 가서 젤 네일 제거를 했어요. 그 네일샵 사장님은 저와 친한 분인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고는 진짜 속상하셨겠다며 엄마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손 케어도 공짜로 해드린다고 하고요. 저는 고마워서 그곳에서 다시 네일 해달라 하고 비용도 지불하고 왔습니다. 엄마도 그제야 마음이 좀 풀리신 듯 하고요. 저는 그 개념 없는 네일샵과 그 직원만 생각하면 두고두고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다가 제대로 진상 만나서 된통 한번 당해봐라 이를 아득바득 갈았죠. 그런데요, 세상 정말 좁더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직원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오빠가 신메뉴가 나왔다고 저랑 엄마랑 가게로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가게는 기본적으로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고 핫한 곳이에요. 예약 잡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가족인 저와 엄마가 간다고 하면
언제나 제일 좋은 자리로 오빠가 미리 빼놓았죠. 오빠의 말에 엄마와 저는 오빠네 가게를 갔는데 지나가면서 같은 건물인 그 네일샵을 보니 또 열받더라고요. 애써 모른 척하고 오빠네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의 저녁 타임이 지나고 다소 한산한 시간에 간 거라서 오빠도 오며 가며 저희 테이블로 와서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누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들어온 손님을 보는 순간 엄마와 제 표정이 완전 썩었습니다. 들어온 손님은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엄마더러 격 떨어지니 어쩌니 했던 그 무개념 네일 직원이요. 저 여자도 밥 먹으러 왔나 싶어서 짜증난다 하던 찰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오빠에게 곧장 가더니 막 반갑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빠도 반가워하고요. 저와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랑 오빠랑 무슨 사이일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빠가 그 여자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것 같더니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있잖아요, 엄마. 그리고 서정아, 나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누구? 나 여자친구 있는 거 알지? 실은 내가 소개시켜 주려고 일부러 엄마랑 서정이 너 가게로 오라고 한 것도 있거든. 저는 속으로 설마 했습니다. 엄마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설마 저 여자야? 봤어? 응. 같은 건물에서 네일리스트로 일하는데 오며 가며 마주치다 친해졌거든. 성격도 착하고 성실한 여자야. 인사시켜 줄게. 엄마와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좁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마주치는 악연이 있을 수 있나 싶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는 잠시만 기다리라더니 그 여자를 저희 테이블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 처음에 수줍은 얼굴로 다가오며 인사하다가 저와 엄마를 알아챈 순간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하더라고요. 또 만나네요. 그 여자는 제 말에 동공 지진이 와서 저희 오빠를 보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여동생이 근데 또 만나다니? 언제 만났었어? 혹시 서정이 너 여기 네일샵 가서 네일했어? 오빠의 물음에 그 여자는 막 눈알을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네일했어. 나 말고 엄마 네일. 제 말에 오빠는 엄마 손을 보더니 웃더라고요. 지금 엄마 손이 돼 있는 그 네일이야? 예쁘다. 저는 정색을 하며 말했죠. 아니, 이거 아니야. 저분이 해준 네일은 엄마가 보기만 해도 기분 더럽다고 당장 지워달라고 해서 내가 자주 가는 단골 네일샵 가서 싹 지우고 새로 한 거야. 제 말에 오빠는 벙찐 얼굴을 짓더라고요. 하나가 네일 해준 게 기분이 더러워? 왜? 왜겠어? 품격 없고 손 뭉툭하고 피부도 얼룩덜룩 지저분한 손님한테 뭐 얼마나 예쁘고 대단한 네일을 해줬겠어. 어차피 노가다 하는 거라 금방 다 떨어질 게 뻔한데 뭐하러 공들여서 예쁜 디자인을 해주겠냐고. 제 말에 오빠가 놀라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여친이 엄마한테 한 말. 오빠한테 그런 얘기 안 해? 그날 가게에서 우리 대판 싸웠는데? 나 저분 머리끄덩이 잡을 뻔하다가 겨우 참았어. 오빠한테는 예쁘고 좋은 말만 하나 보네. 뒤에서는 사람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돈 주고 네일 받는 손님도 개무시하고 막말 쩔면서 제 말에 오빠는 놀라서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었어. 오해요? 내가 말한 것 중에 그쪽이 하지 않은 말 한마디라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오해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어머님 손에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드리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내가 그때 엄마랑 그 수모를 겪은 거 생각하면 엄마랑 나는 15만 원 주고 면전에 모욕당한 거나 다름이 없어. 제 말에 그 여자는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어쩌다 하고 오빠도 혼란스러운 얼굴이더라고요. 엄마도 굳은 얼굴로 말 한마디 안 하시고요. 오빠는 그 여자에게 묻더군요. 진짜 그렇게 말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오해가 있었는데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순간 저희 엄마 가방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한서운,
너 성인이고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는 네 자유야. 근데 엄마는 사람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엄마 뻘 되는 사람 대놓고 무시하면서 함부로 모욕 주고 그런 인성이 덜 된 여자는 안 만났으면 한다. 엄마 먼저 가마. 그렇게 엄마는 자리를 뜨셨어요. 저도 그 여자를 한번 노려보고는 급하게 엄마를 따라가고요. 저는 엄마에게 어떻게 저 여자가 오빠 여자친구냐고 어이가 없다며 집으로 가는 길에 한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자기가 나이도 있고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하는데 사실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 확신이 서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엄마에게 말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 여자라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오빠가 집으로 왔고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여자에게도 얘기는 들었지만 자기는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고 다 오해다라며 억울하다고 우리 이런 식으로 헤어지지 말자고 울기까지 했다더군요. 오빠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말했죠. 오빠, 그 여자는 진짜 아니야. 엄마 말대로 엄마 뻘 되는 사람을 대놓고 개무시하고 꼽주는데 나 그런 여자 살면서 처음 봤다니까? 우리가 공짜로 하러 간 거야? 예약까지 한 건데 엄마가 조금 초라한 행색으로 갔다고 그딴 식으로 구는 게 말이 돼? 그 여자 오빠 앞에서는 막 착한 척 구나 본데 보통 아니야. 엄마가 그 일로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제 말에 오빠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상처 많이 받으셨지? 당연하지. 오죽하면 엄마 성격에 15만 원이나 주고 한 네일을 일주일도 안 돼서 지워달라겠어? 볼 때마다 속상하고 기분 상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지워달라고 하시더라니까. 도대체 오빠는 그 여자 어떻게 만난 거야? 오빠 말로는 오빠 레스토랑이 워낙 핫하고 유명한 곳이다 보니 그 여자가 다른 직원들이랑 밥 먹으러 몇 번 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빠에게 자기는 이 건물에서 네일샵 다닌다며 말도 걸고 그러더랍니다. 그 후 한 번씩 주차장이나 건물 안을 지나가면서 마주쳤고 그 여자가 오빠 마시라고 가게에 커피도 종종 갖다 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오빠도 조금씩 호감이 생기면서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다고요. 그 여자가 먼저 오빠에게 적극적으로 집적된 모양이더라고요. 잘 나가는 레스토랑 사장이라 더 그런 것도 있겠죠. 오빠는 저와 엄마 말을 듣고 그런 여잔지 몰랐다고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엄마에게 그런 모욕을 주고 못돼 처먹은 말을 하는 여자는 자기도 싫다면서요. 오빠가 헤어지자고 했고 그 여자는 오빠에게 다 오해라며 잘못했다고 했다는데 오빠는 그냥 잘 살라고 하고 연락도 일체 다 끊고 레스토랑으로 찾아와도 바쁘다고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련의 아픔과 좋아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인지 오빠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못돼 처먹고 이상한 여자한테 속으면서 엮이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진작에 끝낸 게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엄마도 제가 그 네일샵을 우연처럼 예약한 것도 그 여자 실체를 알려주려고 조상이 도운 일 아니냐고 할 정도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보이는 걸로 함부로 판단하고 손님에게 그런 모욕을 주는 여자라면 그 인성이 오죽하겠나요? 엄마와 그 여자 사이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희도 오빠처럼 감쪽같이 착한 척하는 그 여자에게 속았을 테니 차라리 잘된 일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최악이라 생각한 일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 후로 저와 함께 제가 다니던 동네 네일샵에 가서 한 번씩은 네일 케어를 받으세요.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그렇게 받고 나면 엄마도 기분 전환이 되는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앞으로는 엄마 모시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며 추억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저희 남매 어렸을 때 그 바쁘던 와중에도 틈틈이 박물관이며 공원이며 체험관을 데리고 다니며 추억을 쌓아주려고 노력하신 것처럼요. 저와 오빠 때문에 평생을 고생만 하셨던 저희 엄마, 이제라도 저와 오빠에게 효도받으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인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3년 차지만 아직 아이 계획은 없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각자의 회사 생활로 서로 바쁘기도 해서 아이는 천천히 갖기로 했거든요. 남편도 회사 일이 많은 편이고 저도 워낙 회사 일이 많다 보니 퇴근하고 잠시 그리고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다입니다. 집안일은 보통 나눠서 하는 편인데 청소는 남편이 하고 음식이나 설거지는 제가 하는 편이에요. 음식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오거나 간단한 즉석 요리 밀키트를 사와서 해먹을 때도 많고요. 남편은 무던한 성격에 무던한 입맛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뭘 해줘도 다 맛있다고 잘 먹는 편이었습니다. 저도 입이 좀 짧은 데다 밥은 때우기만 하면 된다는 주의다 보니 가볍게 먹는 게 잘 맞았죠. 이래저래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는 크게 문제도 없었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한동안은 속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남편에게는 신우가 한 명 있는데요.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시부모님이 아들인 저희 남편 하나만 키우시다가 막둥이로 신우를 낳으신 거라고 했는데요.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엄청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습니다. 혼 한 번 안 내고 키운 딸이라고 하시더군요. 금이야 오기야 곱게 키우신 건 알겠지만 그래서인지 신우는 철딱서니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철딱서니만 없으면 다행이게요. 싸가지는 더 없었습니다. 어머님한테 하는 거 보면 진짜 신우고 뭐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어리다고 해도 이제 20대 중반인데 자기 엄마를 무슨 시녀처럼 부려먹습니다. 나이가 20살 넘어가고 했으면 부모님 위할 줄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오냐오냐 큰 탓인지 자기 성질대로 다 하려고 하고 그 집에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성격이 유순하신 편이다 보니 신우가 그렇게 해도 별 말씀 안 하시고요. 전에는 한번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한테 왜 자기가 아끼는 니트를 세탁기 돌렸느냐고 다 줄지 않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미안하다고 그냥 빨래통에 있길래 다 같이 빨았다고 쩔쩔 매시고 신우는 구하기 힘든 거라며 어쩔 거냐고 소리 지르고 있고 옆에서 보고 있기 참 그렇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신우에게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 그만 좀 해라 말리는데 그러면 저희 남편하고 저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뿐인가요? 학원비니 용돈이니 뭐니 돈은 엄청 타가고 본인이 해야 되는 건 곧 죽어도 해야 됩니다. 비싼 명품 가방, 전자제품, 남들이 드는 건 다 들어야 돼서 시부모님께 무조건 받아냈고요. 그래서 유학도 기어코 가겠다고 한 거였어요. 시댁은 엄청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넘치는 편도 아닌데 기어코 유학을 가겠다고 돈 달라 그겁니다. 신우는 자기 부모님인 시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오빠한테도 싸가지 없게 굴고 게다가 더불어 오빠의 아내인 저한테도 얼마나 싸가지 없게 구는지 몰라요.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 나는데도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쓰고 지 기분 나쁘면 인상 쓰고 틱틱거립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명령도 잘하고요. 어른한테 예의도 없고 싸가지는 밥에 말아먹은 수준인데 저도 신우가 예쁘고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나마도 다행인 건 남편과 제가 맞벌이로 워낙 바빠서 시댁에 거의 갈 일이 없는 데다 시부모님도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하시는 편이다 보니 마주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신우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저한테 건 거라고 하면서요. 언니, 나 한 달만 언니 집에서 좀 살게요. 방 하나만 좀 치워내주세요. 라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다짜고짜 저희 집에서 한 달만 살겠다니요. 그게 뭔 말이에요? 한 달간 우리 집에서 왜 살아요? 제가 물어보니 신우는 설명하기 귀찮다는 뉘앙스로 제가 지금 유학 때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요. 학원이 저희 집에서 너무 멀어요. 오빠네 집에선 10분이면 가고요. 그거 준비하고 딸 때까지만 좀 지낼게요. 그래도 되죠? 당연하다는 듯 통보하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잠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말했죠. 잠깐만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면 어떡해요? 어머님은 아세요? 아니요.
내가 지금 결정한 건데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너만 결정하면 다니? 싶더라고요. 엄마한텐 지금 말할게요. 오빠는 뭐 회의 중이랬나? 하여튼 바쁘다고 전화 똑바로 안 받는데 언니가 말해주세요. 저 다음 주에 갈 거예요. 길게도 아니고 한 달이니까 방 좀 치워놔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사실 신우가 와서 한 달 정도 지내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 남는 방도 있고 신우가 어린애도 아니다 보니 따로 챙겨줘야 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남편이나 저나 회사 다니니까 마주할 시간도 없을 테고요. 좋게 마음먹으면 그냥 한 달 써라 하고 얼마든지 방 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태도가 정말 기분 나빴어요. 저희 집이 무슨 펜션인가요? 예약이라도 하듯이 다음 주에 가겠다고 그리고 한 달 지낸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군요. 좋게 말했으면 아 그렇게 하세요 했을 일인데 참 말로 다 까먹는 스타일인 거죠. 저는 퇴근 후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고 남편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내 동생이지만 진짜 걔는 갈수록 왜 그러지? 지멋대로고 저래서 사회생활이나 똑바로 하려나 몰라. 이쁘다 해주니까 아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동생이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불편하다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할게.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와서 지내는 것 자체는 크게 신경 쓰이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신우고 시댁 식구인데 대놓고 안 된다고 하기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오는 건 와도 된다고 와서 한 달간 지내게 하자고 했습니다. 신우 말대로 시댁은 좀 외곽 지역이다 보니 학원이 있는 시내로 나오려면 엄청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격증 따고 공부하려고 그런다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도 될 것 같았죠. 남편은 고맙다면서 대신 저보고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지내다 가라고 신우에게 알아듣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신우는 다음 주에 오기로 했고 저는 남편 말대로 아무것도 안 해놨었어요. 방도 따로 안 치워놨고요. 남편도 신우 지가 오면 지가 알아서 치우라고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오기 며칠 전쯤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가 우리 혜정이가 가서 한 달 지낸다지. 미안하다. 너네도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아니에요 어머님. 방 하나 내주는 거고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쓸 것도 없는데요 뭐. 그래도 같이 살면 불편하지. 고마워. 걔가 그 자격증을 따긴 해야 된다는데 여기선 영 학원까지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저기 세아가 고마워서 내가 성민이 계좌로 50만 원 붙였거든.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에 보탰어. 어머님은 신우가 온다고 50만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죠.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니. 뭐 긴 것도 아니고 한 달 있다 갈 건데요 뭐. 많은 돈도 아니고 50인데 뭐. 그리고 식구가 늘어나면 불편하지. 네가 나 대신 고생 좀 해줘. 알겠습니다 어머님.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연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50만 원까지 보내셨기에 저도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진 그냥 오면 오는 거지 알아서 있다 가겠지 했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나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신우가 지낼 방을 치웠습니다. 원래는 비어져 있는 방이고 잡동사니 박스가 몇 개 있는 곳인데 잡동사니도 치우고 방도 깨끗이 닦아서 손님용 매트와 이불도 잘 깔아뒀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 책상으로 쓰라고 접이식 테이블도 놔두고요. 남편도 고맙다며 거들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도 저와 남편은 원래 반찬 2-3가지 반찬 가게에서 사서 간단하게 먹거나 시켜 먹는 편인데요. 신우가 집에 있을 거다 보니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조리식품을 많이 사놨습니다. 그 외에 만두나 햇반, 라면이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것도 많이 쟁여뒀죠. 공부하다가 먹으라고요. 대단하게 준비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온다고 신경을 좀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당일날 저희 집에 오자마자 지내게 해줘서 고맙다던가 하는 소리는 일절 없었어요. 오히려 잠잘 때 까는 매트 이것밖에 없냐고 등이 베길 것 같다고 투덜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6시간씩 학원 다니고 주말에도 개인 볼일 보거나 방에 있을 거니까 자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방도 자기가 알아서 치울 거니까 한 달 동안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요. 신우 성격에 언니 고마워요 라는 말을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 참 여전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캐리어 들고 방으로 들어가선 방문 닫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다못해 첫날에는 그래도 다 같이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 했는데 그런 고민이 무색하게도 신우는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이 정도면 신경 많이 써준 거니 그냥 냅두라고 이제는 진짜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 신우와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신우가 한 말대로 신우는 평일에는 학원에서 계속 있었고 돌아오면 내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마주치는 일도 없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온다고 나와서 인사하는 경우도 없었고 반면 신우가 들어와서 제가 인사하려고 나가도 그냥 획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밥 먹었느냐 물어봐도 알아서 먹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요. TV는 거실에 있는데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으로 TV고 뭐고 다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조금 황당한 느낌으로 같이 사는 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편하기도 했어요. 정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반찬이나 먹을거리만 떨어지지 않게 틈틈이 사서 넣어두면 됐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반찬을 먹을 때도 있지만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라면을 끓여 먹는 때도 많은 것 같았어요. 라면을 워낙 좋아하나 보다 싶어서 라면도 종류별로 사서 구비해뒀죠. 저녁에 제가 먼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신우가 먹은 설거지거리들이 그대로 개수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해놓지 싶기도 해서 짜증날 때도 있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눌러붙은 밥그릇이나 라면 냄비 씻으려고 하면요. 하지만 어차피 한 달만 지내다 갈 사람이니까 괜히 부딪히지 말고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지내면 한 달 동안 별탈 없이 지내고 돌아가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났을 때쯤 신우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엄청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니, 나 솔직히 여기서 길게 지낼 것도 아니라서 이런 말 할까 말까 했는데요. 아무리 맞벌이라지만 언니 집안 살림에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네? 아니, 맨날 반찬 가게에서 반찬만 띡 사오다가 넣어두고 그렇게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제가 맨날 라면을 끓여 먹겠어요. 저요, 집에서 원래 고기 반찬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국이나 찌개도 꼭 있어야 돼요. 김도 있어야 되고요. 반찬도 엄마는 다양하게 주시는데 여기서는 언니 사오는 반찬도 맨날 뻔하고 그것도 조미료 범벅인 반찬 가게 반찬들. 종류도 겹치니까 먹기 싫어요, 솔직히. 제가 아무리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도 그래도 신우가 집에 와 지내는데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참다 말씀드려요. 공부하러 왔는데 밥이 이렇게 부실하면 저는 뭐 어떡하나요? 라는 겁니다. 저는 신우의 뻔뻔한 표정과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매일 일하고 퇴근할 땐 온몸이 다 녹초가 되는데 그럼에도 지 먹으라고 일부러 반찬 가게 들러서 반찬 사다 나르고 마트에서 먹을거리 사다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따위로 말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게 훈육조로 아랫사람 대하듯이 따지는데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신우는 신나게 떠들더라고요. 저 엄마한테 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돈도 보내줬다면서요. 돈까지 받았으면 좀 성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방을 치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언니한테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잖아요. 반찬 몇 가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못하세요? 솔직히 저 그런 생각 들던데요. 도대체 우리 오빠는 뭘 먹고 사나 하는 생각요. 저희 오빠한테 맨날 이런 식이에요? 어린 것 한때 말도 안 되는 훈계 듣고 있는데 저도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전까진 기분 나쁘거나 황당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막으며 말했죠. 잠깐만요, 아가씨.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네? 뭐가요? 듣자 하니까 내가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아가씨가 필요해서 우리 집 와서 한 달간 지내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한테 부탁받은 것도 있어서 내 나름 신경 쓰려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나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제가 정색하고 따져대니까 신우도 당황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전부 신우가 난리쳐도 그러려니 하고 달래주는데 저는 화나서 따지고 드니까 당황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갑자기 무섭게. 무서운 건 아가씨가 무섭네요. 어머님이 주신 50만 원? 아가씨 여태까지 먹은 반찬이며 음식값만 해도 얼만데요. 나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지금 이 시간에 녹초돼서 들어오는데 내가 아가씨 밥까지 손수 다 차려줘야 돼요? 굶지 말라고 반찬 가게에서 음식 연락에 사오고 마트에서 먹을 거리 잔뜩 사와서 냉장고에 팬트리에 다 넣어놨는데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돈 받았으면 제대로 하라고요. 진짜 계산 똑바로 해서 받아볼까요? 아가씨 지내는 쑥박비며 먹는 거 쓰는 거 전부 다? 제가 따지니까 신우도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언니,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오빠는 언니가 이런 사람인 거 알아요? 뭐라고요? 그렇게 신우와 옥신각신하는데 마침 남편이 왔습니다. 싸우고 있으니까 남편도 놀라서 들어오더라고요. 신우는 남편 오자마자 막 울면서 새언니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 이래도 되는 거야? 오빠 없으니까 나한테 막 구박하고 이럴 거면 왜 오라고 했어? 그러더군요. 저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오라고 한 적 없어요. 나나 오빠나. 본인이 필요해서 막무가내로 온다고 했지. 그것도 까먹었어요? 그러자 신우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엄마한테 다 잃을 거예요. 어디 두고 봐. 그러면서 방으로 쾅 들어가는 겁니다. 저 어이가 없어서 뒷목 잡고 있고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화가 나서 신우 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야, 너 문 열어봐. 왜? 너 진짜 왜 이렇게 싸가지고 예의 없이 굴어? 오빠야말로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새언니가 살림 똑바로 안 하길래 한마디 한 건데 새언니한테 뭐라고 안 하고 왜 나한테 난린데? 여태까지 이러고 살았냐? 불쌍하다 불쌍해. 너 말 다 했냐? 너 말 다 했냐? 네가 필요해서 와놓고 이렇게 지내게 해주는 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고맙긴 뭐가 고마워. 손바닥만한 방 하나 빌려주고 매트도 얼마나 얇은지 등이 다 베겨. 자기들은 폭신한 침대 위에서 자고 신우 대접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음식도 그래. 오빠는 저딴 음식 먹고 살아? 다 반찬 가게 거 아니면 냉동만두 냉동식품. 내가 오죽하면 라면만 먹었겠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동생 안쓰럽게는 생각 못하고 자기 와이프 편만 드냐? 진짜 못난 거 알아? 너 그만 못해? 신우는 카랑카랑하게 따져대고 남편은 어버버 잘 따지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러자 신우는 나 엄마한테 다 말해. 다 말할 거야. 라길래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우는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폰 뺏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과 통화했습니다. 어머님, 전데요. 저 더 이상 아가씨 못 데리고 있겠어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내보낼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도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님은 무슨 일이냐면서 당신이 지금 오신다고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신우 캐리어 찾아서 신우 짐 대충 넣었습니다. 신우는 자기 옷 구겨진다, 책 만지지 말라 야단 법석인데 저 다 무시하고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째로 신우에게 줬어요. 지금 나가라고요. 신우 자기 쫓아내는 거냐 방방 뛰길래 쫓아내는 거니까 당장 꺼지라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 오빠한테 오빠, 새언니 미쳤나봐. 나보고 나가래. 뭐라고 좀 해봐.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도 싸늘하게 그랬죠. 네가 오죽하면 새언니가 저래? 너는 맨발로 쫓겨나도 할 말 없어. 알아? 오빠! 하지만 그래도 자기 동생이라 그건지 남편은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기 엄마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엄마 오면 데리고 가라고 말씀드리자. 알겠어 그럼. 저는 그렇게 소파에 가서 앉아있는데 신우 혼자 색 난리치면서 저희 남편에게 완전 마누라한테 잡혀 사네. 이러고 깐죽거리고 있더군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셨어요. 신우 저 보란 듯이 달려가서 일러 바치더군요. 엄마, 이것 봐. 캐리어 싸가지고 나한테 당장 나가래. 미친 거 아니야? 그러길래 저도 시부모님께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으니까 여기 와서 잠깐 앉으세요. 그랬죠. 신우는 가자면서 난리치고 있고 시부모님은 일단 거실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그러시더군요. 네가 나가라고 했니? 물어보시길래 저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여자애를... 어머님, 지금 9시도 안 됐어요. 택시 타고 가려고 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게다가 아가씨 평소에도 학원 갔다가 어디 갔다 오는지 10시 넘어서 올 때도 많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오죽하면 캐리어까지 싸서 나가라고 하겠나요? 한 달 동안 신우 와서 지내라고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 어머님 부탁받고 와서 지내라고 하고 제 나름대로 음식도 떨어지지 않게 신경 썼거든요. 반찬 가게에서 사오는 거긴 하지만 음식만 나쁘지 않은 곳이고 일부러 다양하게 먹으라고 종류도 많이 사왔습니다. 간식거리며 먹을 것도 다 챙겨뒀고요. 근데 아가씨요, 저희 집 와서 고맙다는 말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더러 살림 똑바로 하라고 도리어 훈계까지 하네요. 자기는 고기 반찬에 국이나 찌개 없으면 밥 못 먹는다고 저더러 하랍니다. 살림 똑바로 하라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듣고 아가씨를 계속 봐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어머님 계좌로 50만 원 도로 보내드릴게요. 아가씨가 저더러 어머님이 돈 보냈으니 돈 받은 만큼 살림 똑바로 하라고 그러던데 저 그런 말 듣고 아가씨 계속 저희 집에 둘 수 없습니다. 같이 살 수도 없고요. 저는 하나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저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신우에게 새언니가 반찬 가게든 뭐든 밥 챙겨주면 고맙다 할 것이지. 그깟 반찬 가게에서 음식 싸오는 게 뭐? 아휴, 정말. 뭐 했다고 생색은 더럽게 내네. 진짜 치사하고 더럽다. 엄마 아빠 화내지도 않아? 나한테 저러는 건 둘째치고 오빠 완전 제대로 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거야. 새언니 회사 다닌다고 살림은 완전 등한시한다고. 나도 참다 말한 건데 왜 나한테 난린대? 정말 끝까지 노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신우가 들고 다니는 손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핸드폰하고 있거든요. 그걸 들고는 돌연 바닥으로 확 집어던진 겁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핸드폰도 박살이 난 것 같았죠. 저도 놀라고 시부모님도 놀라고 무엇보다 신우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자기 오빠 그런 모습은 처음 봤으니 그런 거겠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야, 듣자 하니까 너 그따위로 자꾸 살 거야? 아무리 오냐 키웠다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미친 망아지 마냥 살 거냐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남편도 웬만해선 화를 안 내는 편인데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 왜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느냐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죠. 엄마 아빠도 애 진짜 잘못 키우셨어요. 저렇게 오냐 키우니까 지밖에 모르고 못돼 처먹은 거죠. 뭐? 못돼 처먹어? 그래. 제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성격 좀 고쳐. 너 그러다가 사회생활 해봐. 네가 눈물 진탕 흘리고 개고생 하는 거야 임마.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엄마 아빠도 얘 그만 싸고 도세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지 위에서 한 달 살게 해줬고 이 사람 나름대로 음식 준비해주는데 얻어 사는 주제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어디 새언니 보고 주제 넘게 훈계해요 훈계가. 싸가지가 아주. 야 됐어. 너 나가 임마. 남편은 따지다가 갑자기 화가 나는지 신우 팔목과 캐리어를 잡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머님, 아버님 놀라서 따라 나왔고요. 신우 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남편은 캐리어 떠밀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오히려 제가 남편 보고 진정 좀 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 끝에 결국 어머님, 아버님이 신우 데리고 가셨고 신우는 그 와중에도 다시는 이 집 안 온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끝났고 남편과 저도 넋이 나가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그래도 동생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당신 편든 거 아니고 혜정이 쟤 진짜 보면 볼수록 답이 안 나와. 내가 오빠로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한 번은 내가 뭐라고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지 싶었는데 진짜 내 동생이지만 왜 저러나 몰라. 저렇게 살면 지가 미움받고 사는 걸 왜 모르는지. 그러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동생이 아나무인인 게 너무 걱정되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화내고 소리 질렀다 싶었습니다. 그것도 결국 오빠로서의 애정인 거죠. 물론 신우는 죽었다 깨나도 모를 것 같지만요. 그 후 신우는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고 자격증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공부한다고 그 생난리를 쳐놓고 보기 좋게 떨어졌는데 그것마저도 저 때문이라고 했다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만 좀 하라고 네가 공부 안 한 걸 왜 새언니 탓하냐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어머님께 50만 원 도로 돌려드렸더니 어머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걸 왜 다시 보내느냐 그러시길래 어찌됐든 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 맞으니까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도리어 미안하다고 귀한 자식 매한테 더 치라고 했는데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다고 한탄하시더라고요. 돈은 다시 보내주신다길래 저는 절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좀 엄격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 일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늦둥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은데 저렇게 살면 밉상밖에 더 되겠느냐 하시면서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대화가 잘 통하고 무조건 자식 편만 드는 분은 아니라서 다행이었죠. 그 후로 딱히 신우랑은 안 만나고 지냅니다. 저희가 시댁 갈 일 있으면 신우는 집 나가버리고요. 저랑 마주치기 싫다 그거죠. 저는 뭐 상관없어서 그러던지 말던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얻어 사는 주제에 저한테 살림 제대로 하라고 충고하던 무개념 신우. 가족들이야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주지만 나중에라도 사회에 나가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테고 쓴맛 매운맛 다 볼 텐데 그때 돼서는 철이 좀 들까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